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얼마 전 제대로 된 시원한 복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 다사다난했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사이다처럼 마음이 뻥 뚫리는 행동을 한 적이 처음이라 아직도 많이 들뜨네요. 이 신나는 기분이 가라앉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도 보고 그런다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건 꿈도 못 꿨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시절만 해도 아직까지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에서도 연을 끊다시피 했던 가족들이 많았던 때였어요. 저희 친정은 남자 어른들이 유난히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저는 저희 가족들이 전혀 의지가 되지 않았답니다. 제 힘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를 해서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오게 되었죠. 친정집이 그래도 형편이 좀 되는 집안이라 소녀가장 노릇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게 도움이라면 큰 도움이긴 했어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해 대학도 나오고 남편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제가 시집 온다고 할 때부터 저희 시댁이 절 좋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만 열면 쥐뿔도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비아냥거리곤 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생선 대가리까지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야? 네가 없이 산다고 우리 집안도 없는 집안인 줄 아나? 이건 네 밥그릇으로 치워. 거지도 아니고. 너 아니면 누가 이딴 거 먹니? 제가 먹을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얼씨구, 국은 또 왜 이렇게 짜? 너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는 거야? 아니면 없이 살아서 소금물이라도 먹던 버릇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누가 소금물을 반찬으로 먹어. 엄마도 참. 그냥 얘가 맛을 모르나 보지. 이런 밥상을 얼마나 먹어봤겠어. 국이 짜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희 친정도 가난하진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간을 세게 해서 먹는 편이었어서 그래요. 생선도 전부 다 먹었고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댔구야. 이런 식의 대화가 매번 식사 때마다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제 머리며 옷, 얼굴 생김새까지 틈만 나면 촌스럽고 거지 같다고 놀려댔죠. 걸레질 하나만 못해도 멍청하다는 소리를 해댔고요. 시댁은 시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형편이 좋은 집안 딸이었기 때문에 그 윗세대에서 물려받은 유산만 해도 꽤 많았어요. 다른 남자 형제들에 비해 적게 받은 거였는데도 서울 한복판에 3층짜리 전원주택을 가질 만큼은 되었죠. 그런 집안에 제가 딸랑 제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들어갔으니 제가 싫은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했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도 훨씬 더 전에 돌아가시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기에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평범한 남들과 비교하자면 남편이 잘 버는 편이었는데도 시어머니 기준으론 한참이나 부족해 보였던 거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저희 부부는 시댁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시집살이가 고될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얼른 돈을 벌어 저희만의 집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시집 와서도 공부하는 것도 못 견디게 싫어했답니다. 조금이라도 방해하지 않으면 병이라도 나는 듯이 열과 성을 다해 절 괴롭히곤 했죠. 야, 너 이 시간에 어딜 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교생 실습이 있어서요. 학교가 좀 멀어서 지금 출발해야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어제 말한 건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 오늘 인천에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 얘기 하신 건 들었지만 저한테 태워달라고 하시진 않았잖아요.
전 엊그제 제 일정을 미리 말씀드렸으니 당연히 혼자 가시는 줄 알았죠. 어머 얘 봐. 그럼 당연히 네가 태워주는 거지. 그럼 내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빙빙 돌아가야겠어? 넌 어쩜 그렇게 눈치도 센스도 없냐? 하지만 그러면 학교에 너무 늦게 출근하게 되는데요. 내가 태워줄게 내가.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네. 당신 얼른 학교 가. 내 차 타고 가. 왜 네가 데려다 주니? 네가 맨날 저렇게 감싸고 만더니까 며느리란 애가 아직도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 아니야. 그럼 교생 실습 나가는 걸 빵꾸 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약속 잡고 얘기도 해놨는데 굳이 오늘 약속을 잡아서 태워달라는 건 뭐야. 둘 다 그만들 좀 해요. 지겨워 죽겠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 괴롭힐 때마다 남편은 항상 나서서 제 편이 되어주었고요. 저는 직접 돈을 벌고 대학을 들어가느라 늦은 나이까지 학교를 다녔어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사정을 다 알고도 결혼을 강행했을 정도로 제 꿈을 응원해 주었거든요. 사실 처음 친구의 소개로 만났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저를 좋게 평가해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한 거였어요. 결혼 후에는 연애 때처럼 말을 살갑게 못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늘 제 학업을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결국 교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그 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좋았던 남편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못했는데요. 그 불행의 씨앗은 바로 결혼 후 5년이 넘어가도록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교사가 된 이후 저희는 2번의 임신을 했고 2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당시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교사 일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었는데요.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진을 받아보았는데 병원에서는 남편도 저도 임신이 가능할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당시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았지만 요즘처럼 불임에 대한 치료나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너무 비싸고 방법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저희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죠. 일단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나이만 더 들잖아. 나도 곧 있으면 노산이야. 하루라도 젊을 때 시험관이라도 해보자니까. 미쳤어? 그렇게 맨날 병원 다니면서 우리 부부 불임이에요. 광고라도 하자는 거야?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대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 시험관이지 뭔지 그걸 시도하기만 하면 100% 임신이 되냐고. 이번에도 아이가 생겼다가 유산하면 그때까지 든 돈이랑 시간은 그대로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100%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데 동네방네 우리 부부 애 못 가진다고 광고까지 해야 하냐고. 왜 그렇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거야? 지금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중요해? 당신은 우리가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하냐고.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어떻게 여자가 돼갖고 병원부터 다닐 생각을 해? 백날 첫날 산부인과 들락날락거리는 게 그게 안 창피하냐?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잖아. 여보, 난 정말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럼 건강관리를 잘하고 살았어야지. 동네 사람들 병원 들락거린다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저희는 약 2년 동안이나 언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신을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한 채 부부 사이는 영영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가 신혼 때 함께 목표했던 것들은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죠. 신혼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한 것, 아이를 2명 가지기로 한 것, 아이가 10살이 넘으면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것 등등이 말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니 저에게 남는 건 전보다도 더 힘든 시댁살이 뿐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누이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죠. 야,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메론 좀 사와. 메론이요?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디 가서 메론을 구해요? 뭐? 어디 도매시장이라도 가서 사오라고. 얘는 진짜 뭐 하나 시키면 이렇게 말이 많니 말이. 그럼 애벤 내가 가서 구해오랴?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이 말도 지지리도 안 듣네 하여간. 임산부가 구해달라면 구할 것이지. 너 차는 어디다 두고 말대꾸부터 하니? 당장 차 끌고 나가서 어딜 가든 메론을 구해오란 말이야. 신우이는 매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절 괴롭히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옳았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주었고요. 저렇게 닥달을 해서 결국 제가 신우이가 원하는 것을 구해왔더라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걸 보면 신우이는 그냥 저를 구박하는 것으로 임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습관이 굳어져 출산을 한 이후에도 저는 신우이의 고된 육아를 다 대신 해주어야 했답니다. 똥개저기를 가는 것부터 해서 아이를 재우고 울면 달래주고 나중에는 유치원과 학교를 데려다 주는 것까지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못 챙길 만큼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리는 걸 그저 나 몰라라 무시하기만 했네요. 집안에서 얼마나 구박이 심했는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아이들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따라가는 등의 일정이 생기면 저는 자처에서 봉사를 떠났을 정도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죠.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시댁 식구들의 구박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던 건 제 스스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다정한 엄마가 되는 것을 꿈꿔왔는데 제 꿈을 짓밟은 건 다름 아닌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자책하는 생각들만 가득해지게 된 건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무능하고 여자 노릇 못하고 멍청하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해댔으니까요. 연이은 유산과 남편과의 불화만 해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에 충분한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절 괴롭혔으니까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깜깜하기만 했던 제 삶에 차츰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신락같이 얇디 얇았던 그 햇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햇살은 바로 신우이의 딸인 조카 혜린이었는데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똑똑하고 당찬 조카였는데 학교에 들어가더니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절 이유 없이 괴롭힐 때마다 똑부러진 목소리로 그러면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어요. 왜 이유 없이 숙모를 괴롭히는 거야? 어차피 탄산음료 안 먹을 거면서 왜 짜장면이 나오자마자 외숙모한테 콜라 사오라고 시키냐고. 외숙모 짜장면이 다 불어 터져버렸잖아. 너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엄마가 괜히 외숙모 괴롭힌다니? 콜라 좋아하는 건 너면서. 그리고 외숙모는 애가 없어서 너한테 이거저거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외숙모는 짜장면 불려서 먹는 거 좋아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나 짬뽕 먹으면 돼서 콜라 안 먹어도 돼. 내가 콜라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할머니도 외숙모 좀 그만 괴롭혀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건 나쁜 거랬어요. 신우이는 조카의 말에 진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기 바빴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손녀가 따박따박 지적을 하니 시어머니 얼굴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조카가 올 때면 저를 아예 방 안에 들어가라고 하거나 밖에 나가 있으라는 등 같이 있을 시간 자체를 빼버렸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귀중한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 저는 부족했던 잠도 자고 식사도 양껏 하고 필요한 공부도 하는 등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같이 있는 시간만 줄어들었다 뿐이지 신우이의 게으름 덕분에 조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건 늘 제 몫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조카는 저에게도 시시콜콜 걱정 어린 소리를 했어요.
외숙모도 자꾸 이렇게 엄마가 시킨다고 데리러 오지 말고 싫은 건 싫다고 해. 외숙모도 밖에 나가서는 학교 선생님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할머니랑 엄마한테 주눅 들어서 살아? 그럼 외숙모 오지 마. 외숙모는 너 데려다 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고 좋은데.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숙모가 맨날 힘들게 일만 하고 사니까 그렇지. 알았어. 힘든 건 조금만 할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중학생 되면 엄마 아빠한테 캐나다로 유학 보낸다고 말 들었어. 이미 서류도 다 만들고 있어. 나 없으면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차라리 외숙모네 집을 구해 나가서 살아. 아휴, 조그만 게 별소리를 다 하네. 알았어. 자꾸 외숙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라고. 아유, 속 터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남편 대신 절 이렇게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나요. 어려서부터 제 엄마인 시누이보다 제 손을 훨씬 많이 타고 자란 조카는 유학길에 오르기 전까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고, 그런 조카 덕분에 저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조카가 캐나다로 떠난 이후에는 대놓고 반항을 한 것까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신년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제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교사로서 들어야 하는 것 이상의 교육을 듣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잠시 피하기도 했죠. 그것만으로도 숨 쉴 구멍이 생겼어요. 제가 조금씩 눈에서 멀어지자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어느 순간 그런 저에게 적응을 했는지 예전보다는 덜 괴롭히기도 했고요. 제가 나름의 반항을 하기 전에는 조카의 말처럼 제가 시댁 식구들이 뭔 말을 하던 구분구분 다 해주니 점점 더 심하게 대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면과 시댁의 괄시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법을 터득하고 제 삶을 작게라도 꾸려나가고 살았어요. 제 팔뚝만 하던 조카가 다 자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엿한 직장인이 될 때까지요. 사회초년생인 조카에게 여러 선물을 사주었을 때는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만큼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물론 훌쩍 큰 조카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키운 딸이 온 것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조카도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글썽였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똥 씹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카와 안부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조카로 인해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거의 10년 동안이나 한국에 없던 조카는 한 번씩 외할머니 집, 저에게는 시어머니 집으로 올 때마다 눈살을 찌푸린 것이었는데요. 예전처럼 조카 앞에서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부러 골탕 먹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족 모임에서 요리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건 저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데다가 이젠 아무도 못된 말을 걸지 않아서 편하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조카가 보기엔 아니었나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와 함께 상을 치우기 시작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멈칫하게 만들더니 외숙모 설거지하게 냅두고 거실로 나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 거였어요. 전 외숙모 도와주고 싶은데요. 왜 당연하게 외숙모 혼자 설거지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TV 앞에 널브러지는 거예요? 오늘 장 봐와서 요리하고 상 차린 것도 외숙모인데 상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도 외숙모 혼자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다들 숟가락 하나 치워주는 사람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소파로 갈 수가 있어요. 원래 가족 모임 때는 그런 거다. 너희 외숙모도 우리 가족한테 받은 거 많아. 오늘은 이제 막 취직한 네가 주인공이니까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와서 얘기 좀 나누자는 거다. 아, 그래. 혜린이 너 좀 그만 따져라. 엄마도 아빠네 집 가면 일하잖아. 원래 다 그런 거야. 얼른 외할머니 말 좀 들어.
엄마가 무슨 일을 해? 할머니 집 가서도 죄다 근처에서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으면서. 얘는? 엄마도 너희 할머니 말에는 내내 하잖아. 시끄럽고 그만 좀 거실로 가 앉아 좀. 싫어. 다들 너무 부당한 것 같아. 나라도 외숙모 도와줄래.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어. 엄마는 내가 나중에 시집가도 혼자서 7인분 요리 다 하고 치우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하면 좋겠어? 할머니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카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제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며 조카한테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그만 좀 떽떽거려라. 넌 무슨 여자애가 돼가지고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냐? 너희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대바라지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유학생활 시켜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삼촌이 먼저 외숙모 편 들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외숙모 남편은 삼촌이잖아. 근데 왜 삼촌도 외숙모를 괴롭혀? 나이도 외숙모가 삼촌보다 훨씬 어린데 그럴수록 잘해줘야지. 새파랗게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른들 사정이 이래저래라는 거냐?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태준이 너 그만해라. 하나뿐인 귀한 손녀한테 뭐 하는 거냐? 그래. 혼을 내도 내가 하지.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밥 다 먹었으면 나가.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화를 버럭 냈어요. 두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조카만큼은 끔찍이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괜한 성질을 내며 수저를 탁 내려놓고 거실로 나가버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남편을 뒤따라 말없이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왠지 심상치가 않았죠. 저는 조카와 함께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혜린아, 외숙모 정말 괜찮아. 요즘 시대가 어떤지 잘 알긴 하지만 너희 할머니랑 엄마는 옛날 사람이잖아. 외숙모도 옛날 사람이고. 우리 세대는 너네랑 좀 달라.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별로 힘들지도 않고. 예전처럼 뭐라고 하는 것보단 지금처럼 조용히 일만 하는 게 나로서 더 편하고 좋아. 괜히 들쑤시지 마라. 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은 너무 심하잖아.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외숙모가 얼마나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 그렇지만 이건 외숙모의 삶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엄마랑 할머니한테 살갑게 좀 해드려. 다들 너 오랜만에 봐서 얼마나 네 소식 궁금해하는지 알잖아. 우리 손녀 유학 다녀왔다고 할머니가 너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조카는 제 타이르는 말에 결국 설거지 중간에 거실로 나가 나머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가족들 앞에서 따박따박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자제했답니다. 저는 내심 그 정도로만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 일로 절 따로 괴롭히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날의 일이 잊혀질 때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칠순을 맞이한 시어머니는 이번 생일엔 특별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다니기 편하도록 날씨가 온화하고 대중교통이나 택시가 잘 되어 있으며 현지 음식도 잘 맞는 그런 여행지를 5군데 조사해 시어머니한테 정리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온 걸 전부 검토한 다음 가장 가까운 일본을 선택했죠. 저는 당연히 여행과 관련한 모든 허드렛 일은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여기로 비행기표 예약할게요. 다들 금요일 저녁 괜찮으시죠? 아니, 비행기 예약은 하지 마. 엄마가 이번 여행은 비행기가 아닌 배로 가고 싶으시대. 배로요? 일본까지요? 그래, 배로 갈 거다. 요즘 어디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크루즈 여행이 그렇게 새로운 재미라더라. 내가 비행기는 타봤어도 이 나이 되도록 크루즈 여행은 안 해보지 않았냐. 이번에는 비행기 대신에 배편을 좀 알아보고 싶다.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배를 새로 알아볼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나 아는 지인 통해서 구하면 싸게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너 자리도 예약해 놓으려고. 너도 이번에는 같이 가자. 저도요? 저번에 우리 혜린이가 그랬잖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막대한다고. 자기가 시집가서 그런 취급 받았으면 좋겠냐고 말이야. 그 말 이후로 엄마랑 내가 얘기를 좀 해연히 했어.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갑자기 신우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 전 신우이가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아무 말 없이 신우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더니 신우이는 멋쩍은 표정으로 눈을 피하더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여행은 너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제가 호텔이랑 다른 곳들 전부 예약할게요. 그래. 좋은 곳으로 알아서 예약해놔. 어색한 얘기를 한 것도 모자라 웬일로 신우이가 알아서 크루즈표를 구하겠다고 나서길래 저는 진심인가 싶어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에 와서 여행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준비할 때도 신우이의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던 게 이런 보답을 받는구나 싶어서 솔직히 눈물도 찔끔 났고요. 저는 최대한 시댁 식구들 취향과 사정에 맞춰 숙소, 음식점, 현지 교통편까지 전부 예약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와 신우이와 남편에게도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해줬어요. 저도 모르게 이번 여행은 조금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전날 저녁, 저는 분주하게 짐을 싸느라 잠도 거의 못 자다시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챙기기 싫다고 저한테 대신 챙기라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이삿짐 싸듯이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드라이기, 샴푸, 린스, 즉석밥, 김치, 후라이팬 등 가장 큰 사이즈의 캐리어에도 다 담기지 못해 캐리어를 하나 더 썼어야 했어요. 원래도 틈만 나면 외박을 하던 남편은 여행 전날까지도 외박을 하면서 자기 짐도 알아서 챙기고 오라고 했죠. 결국 저 혼자 4명분의 짐을 챙겨 아침 일찍 항구로 나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혼자 낑낑대며 제 몸만한 캐리어 3개를 겨우 싣고 약속 시간인 아침 8시 10분 전에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10분 전이니 다들 곧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교통편 때문에 다들 늦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1시간이나 늦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표를 새로 끊어야 하나 싶어 일본 가는 크루즈 여행 배편을 알아보았는데 그날 일본으로 가는 배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크루즈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는데 1시간이나 연락이 안 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도 영상통화로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다들 지금 어디예요? 나는 지금 항구 앞인데. 아직도 항구라고? 어머, 얘 비까지 맞고 있는 거 봐. 엄마, 이거 봐봐. 화면의 가운데 밑엔 남편의 얼굴이 있었고 그 위 양옆으로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뒷배경을 다 가리니 대충 실내에 있다는 것 알겠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더군요. 세 사람은 화면으로 절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비 오는 항구 앞에서 아주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구나. 그럼 그렇지. 엄마가 말했지? 얘는 의심 같은 건 일절할 줄 모른다고. 천치 같은 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우리 공항이야, 공항. 당신 정말 몰랐어? 너도 진짜 무식하다. 어떻게 그걸 믿냐? 우리는 이제 30분 뒤에 발리로 날아가니까 혼자 일본을 가든지 아님 항구에서 계속 비를 맞고 있던지. 그리고 너,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 딸 번호 지워라. 내가 저번에도 둘이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했지? 이제 너한테 애 등에고 심부름 시킬 일 없으니까 얼른 지워. 신우의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그제서야 저는 세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 무거운 캐리어를 이고 치고 비까지 맞으면서 서 있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구박을 받고 살았으면서 잠시라도 그 인간들의 마음이 진심일 거라고 믿은 스스로가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묻어졌던 제 감각이 다 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게 일상이라 아무렇지 않다고 믿었는데 그것조차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동안의 제 삶이 못 견디게 불쌍하고 처량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한참을 빗속에서 울었던 것 같네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세 사람한테 당했던 걸 생각하면 어떤 짓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생각하다가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던 기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알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약점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이나 시댁에는 저 혼자였고요. 저는 일도 잠시 잊을 만큼 열심히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댔는데 그걸 직접 시댁 식구들한테 느끼게 해줄 참이었어요. 일주일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시댁 식구들이 귀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이 공항에 나가 입국하던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나오던 시댁 식구들은 차키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절 발견하고는 어떻게 알고 왔냐며 살짝 의아한 말투로 질문을 던지더군요. 자기들이 일주일 전에 저지른 짓은 이미 다 잊은 것 같았죠. 저는 평소와 똑같은 말투로 그럼 내가 짐을 나르러 오지 어떻게 왔겠냐며 대꾸했고 귀국 일정은 신우이가 은연중에 얘기를 했다고 둘러댔어요. 실제로는 신우이의 컴퓨터로 들어가 예약 내역을 확인해서 알아낸 것이었지만 신우이는 내가 그랬었나? 라고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으면서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짐을 맡겼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세 사람의 짐을 건네받으면서 말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칠순잔치 그거 지금 바로 가셔야 돼요. 칠순잔치? 그게 오늘이라고?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다른 가족들 시간 맞추려면 주말밖에 없어서 오늘로 잡았어요.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 늙은이를 죽이려는 거야? 어떻게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칠순잔치를 가라는 거야? 오늘이 아니면 다음 주를 미루거나 저번 주를 땡겼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그건 싫으시다고 오케이 하셨어요. 내가 그랬던가? 뭐 아무렴 어때 엄마. 그냥 가자. 엄마 발리에서 산 그 원피스 그거 입자. 촌스럽게 한복 입지 말고. 너 한복 같은 거 준비 안 했지? 준비했는데 그냥 안 입는다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실 시어머니 역시 귀국 당일날 칠순잔치를 한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시어머니가 잔소리했을 법한 내용들로만 둘러대니 그랬나 보다 하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누가 누구 보고 천치라는 건지 모르겠어서 코웃음을 쳤네요. 어쨌든 전 세 사람을 싣고 예약된 장소로 갔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호텔의 라운지룸이었죠. 룸 안에는 제가 초대했던 친척들이 모두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중간에 갈아입은 화사한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예전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서 가장 체력, 즉 힘이 많은 사람은 시어머니였기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포스 있게 자리에 앉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해주며 덕담도 선물도 건네드렸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안부 인사를 마친 뒤 저는 미리 준비한 마이크를 켜고 룸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모두들 의아한 반응이었고 누구보다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가장 놀란 얼굴이었죠. 저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70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거 축하드려요. 지난 30년 가까이 어머님 밑에서 지내면서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몰라요. 늘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 이번 칠순 생신 선물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읽기 시작하자 곧바로 루마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죠? 15년 전 제가 저희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있었다는 걸요. 그때는 그런 아파트 청약 따위는 별거 아니라며 차라리 그걸 담보로 저희 형님 명의의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내주었었잖아요. 물론 더 이상 남편과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제가 내버려 두고 있었지만 그 아파트 값이 지금은 자그마치 28억이에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즐기기 시작했죠. 그 아파트 하나로 남편이 치킨집, 아이스크림 가게 망쳐놓고 형님이 카페 망쳐놓을 자금을 모두 마련하셨죠. 그러면서 잃은 돈이 부자인 어머님 기준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시죠. 그래서 담보를 철회하려고요. 이미 은행에 방문해 제 의사를 전부 밝힌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많은 연락을 받게 되실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제가 환하게 웃으며 서프라이즈를 외치자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힘껏 내려치며 너 니년이 감히? 라며 호통을 치셨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는지 애꿎은 테이블만 계속 내리치셨어요.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고 남편 역시 비오듯 땀을 흘리기만 했죠. 사람들은 더욱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참, 어머님 예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았다는 집도 형님이 어머님 몰래 대출 몇 건 받은 거 여전히 걸려있는 거 아시죠? 어머님 딸을 너무 고급지게 키우셔서 그런지 돈 쓰는 스케일이 남다르더라고요. 혜린이 유학자금이 어디서 그렇게 넘치게 나왔나 했더니 그게 다 어머님 집에서 나온 거였더라고요. 이건 알려준 제가 고맙죠. 오늘이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이시니까 이건 보너스예요. 세상에, 어머님 이거 다 수습하시려면 여기 계신 가족분들께 손이라도 벌리셔야겠네요. 제 마지막 말이 끝나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뚝 끊겼고 쥐중은 듯한 침묵이 루만을 가득 채웠어요. 일간 친척들은 제 마지막 말에 눈알을 굴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그 말들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런 짓 하게 우리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어디 집안 어른들 다 모아놓고 헛소리야. 그래, 말 잘했다. 당신 선물도 있어. 뭐? 아직 안 끝났다는 소리야. 자, 여기 이혼장이야. 저는 품에서 이혼장도 꺼내서 있는 힘껏 남편 얼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박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지금 천연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천연이 문제인 거라고. 네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우리한테 이런 망신을 줘? 내 딸이 뭐 어쩌고 저째? 네가 사기친 거지. 니년이 더러운 뒷공작으로 사기를 친 거 아니냐고. 내가 네 수작에 놀아날 것 같아? 노망나셨어요? 당신들이 사람 하나 바보 천치로 만들어 놓고 좋다고 낄낄거리며 여행가 있는 동안 이미 모든 법적인 조치는 끝났어요. 당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주일이면 빠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담보 철회하고 이혼하는 것까지만 알려드렸죠. 당신들도 그동안 날 괴롭힌 증거가 차고 넘쳐. 내가 그 보상 10원 한 장까지 싹싹 긁어서 받을 테니까 길거리에 나 앉을 준비나 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뜨는 친척들을 따라서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시누이 역시 남편에게 마누라 관리 하나 못한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벌써부터 서로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제가 거기서 세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네요. 그리고 저는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일찌감치 복도로 나와 있었던 조카 혜린이었죠. 혜린아,
외숙모가 결국 이렇게 다 터트려버려서 미안해.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혜린이한테는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나는 오히려 외숙모가 직접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외숙모,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 나쁜 사람들이 벌 받은 거지. 뭐, 난 신경 쓰지 말고 계획했던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실행해. 그건 외숙모의 정당한 권리니까. 그리고 뭐, 우리 집안은 혼 좀 나야 돼. 고마워. 혹시 너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외숙모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조카의 표정은 사실 마냥 밝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절 보고 웃어주더군요. 저는 그런 조카를 꼭 안아준 뒤 조카의 말대로 저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행사했습니다. 담보를 철회하니 시댁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비토 촉장이 날아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돈으로 겨우 그 빚의 이자들을 막아낼 때쯤엔 제가 고소장을 때렸어요. 지속적인 괴롭힘과 금품 갈취 등으로요. 남편과의 이혼에서는 당연히 막대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받아낼 위자료가 한가득이었죠. 특히 지난 기록들을 모두 뒤져봤을 때 시댁 사람들이 절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 행동이 몇 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핸드폰을 자주 안 바꾸길 천만 다행이었네요. 가뜩이나 밀려드는 빚토크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제 고소까지 덮치니 시댁은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였죠. 뒤늦게라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연락해서 울고 불며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평소에 저에게 그래왔듯이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해버렸고요. 그 사람들이 나락을 가는 동안 전체 아파트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 아파트는 세를 놓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우시는 건지 세입자들이 마침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비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갔을 때 제 짐들을 모두 옮겨놓은 상태였죠. 하루 종일 가족들의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고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시댁으로부터 하나 둘씩 입금이 되어야 할 돈이 들어올 때쯤엔 저는 안식년을 선언하고 잠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드넓은 자연을 보면서 제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죠. 스스로가 바보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이 떠올라 목이 메이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자신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룬 것들이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절 괴롭혔던 그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에 성공했으니 저라는 사람이 마냥 바보는 아니었더라고요. 지금은 여행을 다녀와 아침에는 요가를 하고 유기농 건강식만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조카와는 아직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이제야 제 삶이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그리고 만약 저처럼 당하고만 사는 삶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그 삶에서 안주하지 말고 정당하게 스스로의 권리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